지금 이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돈을 빨리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뱅크런이 난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만일 그러다가 뱅크런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는 요즘엔 또 스마트폰 시대죠. 순식간에 자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막히게 되면 뭐 5천만원 이하 넣어두신 분들은 조금 안전하겠지만 그 금액도 바로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축은행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드렸었죠. 아직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데 특별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곳들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축은행 쪽에서는 이제 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이익이 감소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가 있더라.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하죠. 자, 유동성 100% 이하인 곳이 480곳인데 뭐 평균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말씀드렸더니 우리 동네 건 안전하다 말씀하셔서 뭐 안전한 곳에 두시면은 뭐 지점별로 다르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 새마을금고에서 터졌어요. 건강한 B 새마을금고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순식간에 뺄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항상 고려를 해두시고요. 보시면은 유동성이 100% 넘는 곳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70에서 100%인 곳이 359곳, 그 다음에 70% 미만인 곳이 121곳이다. 그러니까 70% 미만인 이런 곳에 넣어두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체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2022년 4조 3천억인데 벌써 1월에 9천억 규모가 또 늘어난 거죠. 연체율은 9%대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이런 쪽으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점점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는 유동성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축은행까지 자꾸 묶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저축은행은 유동성이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거다 많이. 유상증자가 뭐예요? 주식 더 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한다. 증자 주식을 더 많이 내서. 다만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걸 감안하고 유상으로 주식을 내서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작년 말부터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유상증자를 한 곳들이 많다. 심지어 아까 저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익성이 제일 많이 떨어진 저축은행이죠. 그런데도 또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 해놓고 이런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게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뭐 방금 뭐 모의사에서 해준 데도 있어요. 모의사에서 해준 것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게 계속 유상증자가 반복이 되면은 주식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팔 테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유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더라. 거기다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연체율 자체가 보험사도 늘고 저축은행, 뭐 여전사, 증권사 다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침체가 길어지면 지금 뭐 당장 유동성을 확보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침체가 길어지면은 부도로 이어지고 이게 은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부동산 PF에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는 지금 청약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댓글 달렸더라고요. 뭐 월급 없으신 분이 이제 집값 올라갈 신호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막상 영상 보니까 청약 경쟁률부터 살아난다. 청약 경쟁률이 살아났으니까 집값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일부 청약 잘 되는 단지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죠. 지금 규제 굉장히 많이 풀어놨고 거기에서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둔촌 주공 억지로 밀어줬던 것처럼 그런 곳에는 잠깐 몰릴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양가 계속 오른다면서요. 근데 왜 분양가 싼 곳만 잘 될까요?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둔촌 주공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됐고 사실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규제 다 풀어주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촬영했었죠. 갔을 때 사람 더럽게 없었는데 언론에서 막 완판 났다 계속 띄워주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자영업대출 내관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 대출, 자 21년 1분기, 자 오히려 21년 말쯤에 이제 코로나 종식,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면서 살아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고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다중채무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런 곳에서 터지게 되면은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가 1금융뿐만이 아니라 2금융에서도 빌리죠.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1금융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낼 이자는 적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도 적죠.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영업 얘기하다 갑자기 빌라 얘기를 왜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예요. 거의 2억 정도 되는 빌라였는데 1금융권에서는 산정을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또 대출을 LTV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출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2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금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빌라에 붙어 있죠. 그래서 보면 나머지 대출을 다 내주는데, 나머지 대출을 다 어디서 내주느냐? 2금융권에서 업계약해서 내줘요. 근데 지금 빌라 시장도 굉장히 터지고 있죠. 빌라 시장도 굉장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 터지고 부동산 PF 터지고, 거기다가 2금융권까지 밀린 사람들은 대부분 연체율이 크다.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런데 금리를 지금 정부에서 눌러서 낮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줄어들고 있냐, 아니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정부에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어요. 근데 충당금 자체가, 저신용자가 많아지면은 충당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수익 떨어지는데 저신용자들을 많이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밀리고 계속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뜹니다. 국내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 미국보다 더 떠넘기고 있고, 그래서 금리 더 낮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대출 베타, 예수금 베타 했더니 우리나라는 뭐 대출 베타가 69.5%이고 예수금 베타가 53.1%니까 미국보다 더 심하다. 금리 좀 낮춰라. 되게 웃긴 게 뭐냐. 지금 뭐 대출은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게 맞는데 예수금은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네가 예금하면은 이자를 더 줄게.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서 이자를 더 줄게. 이게 소비자한테 부담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죠.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눌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예금금리를 왜 눌러야 돼요? 기준금리 인상할 때 안전자산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은 돈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막 억지로 눌러가지고 3%대가 나오고 있어요? 예금금리 그보다 더 안 나오겠죠. 뭐 하는 짓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나라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미국 상업은행의 전체 예금금리 0.35%. 과도하게 낮다. 그 다음에 주담대금리, 모기지금리 한번 볼까요? 평균 6.65%.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고, 다만 임금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돈 많이 벌면 물가가 올라가도 괜찮죠. 서민들의 고통이 좀 덜한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만 눌러놨지 고통은 굉장히 심하죠. 임금은 안 올라가고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물론 안 좋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살기가. 그런데 실질 임금이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눌러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안정적인 1금융에 돈을 넣어놓겠느냐, 아니면은 불안해지고 있는 2금융에 돈을 넣어놓겠느냐. 그러면 2금융에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금 확보하고 대출 확보하고 대출 확보해서 돈 벌고,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 하는 행위죠. 예대금리로 돈 너무 많이 번다. 다행히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죠.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투자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은행이 1금융이 터진다, 이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대금리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PF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부동산 PF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러다 터졌었고 그런 징조들이 요즘 다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연체율 올라가고 있고 물가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 이제 슬금 가계부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았죠. 이때 2010년 기사예요. 8월 말 현재 574조 9697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자영업 대출만 1000조예요. 지금 1000조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000조국이에요. 그리고 가계대출 말할 것도 없고 물가 그때보다 더 높죠. 연체율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자영업 다시 잠깐 돌아가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지금 부실 채권이 가려져 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연체율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저쪽에서 지금 터질 만한 상황. 지금 다 그대로 2010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저축은행 사태 2011년 2월에 터졌죠. 자, 부동산 PF. 자, 11년 1월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PF 대출 연체율이 지금 4.59%로 2.75%나 급등했다. 물론 전월 말보다는 개선됐지만, 그러니까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터진 거예요. 자, PF 이야기했지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뭐 그때에 비하면 아직 덜하다. 지금 억지로 이야기했지만 이거저거 조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살려놓은 상황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5월 혹은 상반기 중에 터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미분양도 많이 늘어났고 그 준공후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준공하고서 잔금 받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입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2011년 1월 말 기사입니다. 2월 중순에 터졌죠. 유상증자도 이렇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행태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연체율 대출 부실, 연체율 부실, 그 다음에 PF 부실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늘렸지만 결국엔 막지 못했다. 이런 상황들 보시면은 지금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 그때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 PF 부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PF 부실이 조만간 터진다는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 뭐 PF 부분 또 따로 다룰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금융권에 물론 돈 넣어놓고 안 터지면 좋죠. 그게 베스트이긴 한데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우려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한 발이라도 늦게 행동하게 되면은 내 돈이 많이 떼이든가 5천만원 이하더라도 돈을 당분간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험하게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금융권이 정말 위험하다.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으로 빼시는 게 좋겠죠. 경제 위기 때는 어디가 어떻게 먼저 터지면서 연쇄 반응이 나올지 항상 부실한 곳부터 연쇄 반응이 나오고 그 부실한 곳들에는 돈을 넣어두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